나이 들면 자식 자랑만큼 미련한 게 없다는데 저도 한때는 참 미련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며 깐깐하게 살았죠. 퇴직하고 나니 남은 건 번듯하게 키운 아들 진우 하나더군요. 그 아들이 3년 전 이지선이라는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평생 이 아이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리라. 고부 갈등 같은 구닥다리 단어는 우리 집 사전에 절대 없을 거라고 말이죠. 지선이 생일이었습니다. 며느리 첫 생일을 어떻게 그냥 지나가나요? 새벽 5시부터 눈이 떠지더라고요. 시장에서 제일 좋은 한우 양지머리 사다가 핏물 빼고 완도산 미역 달달 볶아서 국을 끓였습니다. 지선이가 좋아하는 잡채에 전까지 부치니 온 집안에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죠. 진우한테는 비밀로 했습니다. 서프라이즈로 아침상을 차려주면 지선이가 얼마나 감동할까. 그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났거든요. 아직 해가 다 뜨지도 않은 이른 아침, 무거운 반찬 가방을 양손에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번호키를 누를 때 손끝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살금살금 들어가니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주방 불을 켜고 정성스레 싸온 음식들을 하나둘 꺼내 놓기 시작했죠.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을 보며 혼자 뿌듯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선이가 안방 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부스스한 머리에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 아이 표정을 보는데 제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선아, 생일 축하한다. 어머니가 국 좀 끓여왔어. 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런데 지선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오셔서 정말 놀랐잖아요. 지선이의 첫마디는 고맙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놀랐다는 항의였죠. 저는 머쓱해진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지선이 첫 생일인데 시어머니가 미역국 한 그릇은 먹여야지 싶어서 그랬지. 내가 딸 같아서 미리 연락 안 한 거야. 식탁 앞에 앉은 지선이는 깨작깨작 미역국을 뜨더군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어색해서 자꾸만 말을 붙였죠. 지선아, 이 고기는 살짝 덜 익혀야 맛있다. 너 요즘 얼굴이 까칠한데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줄까? 교사 버릇 어디 안 간다고 저도 모르게 훈수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지선이는 짧게 네, 아니요만 반복하더군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참 부지런히 아들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지선이가 바쁜 직장인이라 집안일이 서툴까봐 냉장고 정리를 해주고 빨래를 개어주기도 했죠. 그게 다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딸처럼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지선이가 가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할게요 하고 말할 때마다 저는 허어 웃으며 넘겼습니다. 지선아, 너랑 나랑 사이에 무슨 예의니? 그냥 친정엄마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건 저만의 오만이었습니다. 지선이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는 걸 저는 애써 예면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한 발짝 다가갈수록 지선이는 두 발짝 물러나고 있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왜 몰랐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선이와 가까워졌다고 믿었던 제 착각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내가 아는 정답을 상대방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은
그 고약한 버릇 말입니다. 저는 지선이가 입는 옷, 말투, 심지어는 진우를 대하는 태도까지 하나하나 제 눈에 맞게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다 며느리를 내 자식처럼 아끼는 마음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비극은 아주 사소한 참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지선이 부부와 점심을 먹기로 한 날이었죠. 지선이가 현관으로 나오는데 무릎 위로 한참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었더라고요. 요즘 애들 패션인 건 알지만 시어머니인 제 눈에는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선아,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치마가 너무 짧지 않니? 보는 사람이 다 춥다. 조금 더 단정한 걸로 갈아입는 건 어떠니? 제 말에 지선이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갈 때도 이렇게 입어요. 괜찮습니다. 지선이는 짧게 대답하고는 구두 신는 데만 집중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말이 길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남이라서 이런 말 하겠니? 다 내 딸 같고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지. 어른들 만나는 자리에서는 조신하게 입어야 복이 들어오는 법이야. 식사 내내 지선이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들 진우가 중간에서 어머니, 요즘은 다 이렇게 입어야 하고 분위기를 띄워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저는 그 침묵이 못내 서운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시어머니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분고분했을 텐데 요즘 애들은 참 유난스럽다 싶었죠. 그래도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린데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겠지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선이의 생활 방식에 더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이가 회사 일로 늦게 퇴직하는 날이면 전화를 걸어 잔소리를 보탰죠. 지선아, 여자가 너무 밖으로 돌면 집안 공기가 차가워지는 법이다. 진우 저녁은 챙겨줬니? 제 딴에는 가정을 지키라는 조언이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선이의 한숨 소리는 예면했습니다. 한 번은 지선이가 보낸 카톡 메시지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끓여보낸 곰국이 잘 도착했느냐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은 딱 3글자뿐이더군요. 네, 감사요. 그 3글자를 보고 있자니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끓인 국인데 고작 감사요? 딸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한테 서운하게 이게 무슨 말투니. 저는 지선이에게 바로 전화를 하려다 관두고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화통을 터뜨렸습니다. 진우야, 지선이 말투가 왜 그러니? 내가 남이니 남한테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제 하소연에 진우는 난처한 기색으로 대답했죠. 어머니, 지선이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서 그래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민하다니요. 제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다 지들 잘 살라고 하는 소리인데 말이죠. 저는 지선이의 그 무뚝뚝함이 저에 대한 거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잘해주면, 내가 더 다가가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고 친딸처럼 애교도 부리겠지 하는 헛된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 기대가 얼마나 무서운 괴물이 되어 저를 집어삼킬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지선이의 영역 안으로 제 발을 더 깊이 들이밀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사생활이라는 울타리를 제가 직접 부수고 들어가려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무모한 사랑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폭발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얼굴만 봐도 좋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아이의 마음 전부를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리겠더라고요. 저는 지선이의 일상 깊숙한 곳까지 제 손길이 닿아야 비로소 시어머니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지선이가 회사 프로젝트로 일주일 내내 야근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또 반찬 가방을 챙겨 그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엉망이더군요. 설거지통에는 그릇이 쌓여 있고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혀를 차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지선아, 내가 이래서 온 거다. 너 힘들까 봐 이 시어머니가 다 해놓으마.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나니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안방문이 눈에 들어왔죠. 평소 지선이가 꼭 닫아두던 그 방 말입니다. 빨래를 개어 넣으려고 안방 서랍장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가지런히 정리되지 않은 지선이의 속옷과 양말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또 가르치는 버릇이 도졌습니다. 딸 같은 마음에 이것도 다 정리를 해줘야겠다 싶었죠. 서랍 깊숙한 곳까지 손을 넣어 물건들을 옮기던 중 낯선 수첩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선이의 개인적인 기록들이 담긴 작은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쳐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며느리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첫 장을 넘겼죠. 거기엔 제 이름 석자와 함께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이 공포 영화보다 무섭다. 딸처럼 대한다는 그 말이 내 숨통을 조인다. 제발 남처럼만 대해줬으면 좋겠다.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선이를 대했는데, 내가 제 친정엄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나 싶었죠.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니 지선이가 들어왔습니다. 안방에 서 있는 저와 제 손에 들린 수첩을 본 지선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선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오히려 큰 소리를 냈죠. 지선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해서 한 일들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글이야. 내가 무섭다고. 내 정성이 너한테는 숨통을 조이는 일이었어. 지선이는 제 손에 든 수첩을 뺏어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건 제 사생활이에요. 제발 제 영역을 지켜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르면서 제 소중한 공간까지 다 헤집어 놓으시는 건데요. 사생활, 영역. 저는 그 단어들이 너무나 낯설고 서러웠습니다. 지선아, 가족 사이에 사생활이 어디 있어? 내가 남이니? 내가 정말 남이냐고. 제가 울분에 차서 소리를 지르자 지선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네, 어머니. 제발 남처럼만 대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딸처럼 대하지 마시고 그냥 남처럼 적당히 거리를 둬주세요. 그게 서로 오래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제 진심이 바닥에 팽개쳐진 기분이었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지선이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차갑게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남처럼 대해달라는 그 잔인한 말만 맴돌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딸이라 착각했던 대가는 이토록 시리고 아팠습니다.
한 일주일은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으면 지선이의 그 서늘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죠. 괘씸하다가도 서럽고 나중에는 아들 진우까지 원망스러워지더군요. 내가 누구 때문에 그 모욕을 당했는데 아들 놈은 지 마누라 편만 드는지 전화 한 통 없나 싶어서요. 속병이 나니 머리는 지끈거리고 명치 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어 모자를 눌러쓰고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동네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소리라도 들으면 좀 나을까 싶었죠. 거기서 30년 넘게 생선을 팔아온 고향 친구 순이미를 만났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아와서 입담이 거친 친구지만 속정은 깊은 아이죠. 순이미는 캥한 제 얼굴을 보더니 대번에 무슨 일 있냐며 저를 좌판 안쪽 작은 의자에 앉혔습니다.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미역국 끓여준 일부터 그 짧은 카톡 답장,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방 서랍 사건까지요. 내가 지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남처럼만 대해달라는 소리를 하느냐고 엉엉 울었습니다. 순이미는 묵묵히 생선 비늘을 치며 듣더니 칼을 탁 내려놓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야, 박영숙. 너 참 공부만 많이 했지 세상 이치는 하나도 모르는구나. 순이미의 목소리는 칼칼했습니다. 너는 그게 사랑인 줄 알지? 그거 사랑 아니야. 너 좋으라고 한 욕심이지. 야, 지선이가 내 배 아파 낳은 딸이니. 아니잖아.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왔으면 그 집 대접을 해줘야지. 얘 내 소유물로 만들려 그래. 순이미의 말은 송곳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입을 때렸는데 순이미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남처럼 대하라는 게 무슨 원수처럼 지내라는 뜻인 줄 알아. 아니야. 내가 길 가다가 만난 이웃집 사람한테 함부로 안방 들어가서 서랍 열어보고 잔소리하니? 못하잖아. 예의를 갖추라는 뜻이야. 가족이라는 핑계로 그 예의를 홀랑 까먹으니까 애가 숨이 막힌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냐. 순이미는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검은 봉지 하나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저 봉투도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면 물어보고 열어야 하는 법이야. 하물며 사람 속을 내가 무슨 권리로 다 헤집어 놓니. 애 아들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생각하고 남으로 살아. 그래야 너도 편하고 그 집 애도 산다. 시장을 걸어 나오는데 머릿속이 댕하고 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딸처럼이라는 명목으로 지선이에게 휘두른 것들이 사실은 지선이의 공간을 침범하는 무례함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직면했습니다. 나는 친절을 베푼다고 생각했지만 지선이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간섭을 매일같이 견뎌야 했던 고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생각해보니 저도 젊은 시절 시어머니가 제 살림살이 참견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제가 시어머니가 되자마자 그 가해자가 되었을까요? 남이라는 단어가 주는 차가움에만 서운해했지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존중과 거리의 미덕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지선이의 연락처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지선이를 남으로 대접해주기로 말입니다. 한 달 동안 아들 집 근처에는 발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만들 때마다 지선이 얼굴이 떠올라 손이 멈칫했지만 그때마다 시장통 순이미의 말을 되새겼죠. 남이다.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귀한 남이다.
그렇게 스스로 주문을 걸며 제 일상으로 돌아오려 노력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하고 미뤄뒀던 서예 학원도 등록하며 제 시간을 채워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지선이에게서 먼저 카톡이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 왜 연락이 없으세요? 같은 문장을 기대하며 가슴 설렜겠지만 이번엔 담담하게 확인했습니다. 짧은 기프티콘과 함께 어머니, 날씨가 추운데 건강 잘 챙기세요. 라는 문장이 찍혀 있더군요. 예전 같으면 단답형으로 이게 뭐니 하고 서운해했겠지만 남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이 짧은 인사조차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중에 시어머니 안부를 챙긴 그 마음이 가상하더라고요. 저도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지선아. 너도 감기 조심해라. 예전처럼 구구절절 잔소리를 덧붙이지도 언제 오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나니 신기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아주 가뿐해졌습니다. 기대를 버리니 상처받을 일도 없고 상처가 없으니 미움도 생기지 않더군요. 얼마 후 시아버님 제사 때 지선이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전에는 지선이가 오자마자 부엌으로 불러 앞치마를 둘러줬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선아,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거실에서 좀 쉬어라. 저는 내가 미리 다 붙여뒀으니 넌 나중에 과일이나 좀 깎자. 제 말에 지선이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지선이는 어색한 듯 거실에 앉아 있다가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와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먼저 하는 지선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빙글에 웃음이 났습니다. 남으로 대한다는 건 차갑게 외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경계선을 인정하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예의를 지키는 것이었죠. 제가 지선이를 딸이라고 우기며 억지로 안으려 했을 때는 지선이가 가시돋친 선인장처럼 느껴졌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니 그저 예쁘고 기특한 젊은이로 보였습니다. 아들 진우도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제 곁에 와 넌지시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인상이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지선이의 카톡 답장 개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선이가 짧은 치마를 입든 집안 청소를 안 하든 그건 지선이의 인생이고 지선이의 선택이니까요. 며느리를 딸이라 착각했던 오만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저는 지선이라는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야 겨우 배운 이 깨달음이 참 소중합니다. 남이기에 더 귀하게 대하고 남이기에 더 조심스럽게 아끼는 법, 며느리를 남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고부 사이에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며느리 때문에 가슴앓이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럼 딱 한 번만 마음먹어 보세요. 내 딸이 아니라 남의 귀한 딸이라고 말입니다. 그 한 끗 차이가 여러분의 노년을 천국으로 바꿔줄지도 모릅니다.